안녕하세요. 럭셔리 인사이트의 김현진입니다. 럭셔리 인사이트는요, 명품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럭셔리 섹터 전반에 대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밀레니얼이 열광하는 브랜드 구찌의 마케팅 전략 변천사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프랑스에서 럭셔리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구찌는 럭셔리 브랜딩 전략을 공부하기에 매우 좋은 브랜드로 꼽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핫한 브랜드로 꼽힌다니 대단한 시프팅 전략을 가진 브랜드가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드라마 얘기 좀 해볼까요? 넷플릭스에서 핫한 미드죠. 에밀리 파리에 가다에서 How are you? 라는 상사의 질문에 주인공 에밀리는 I'm Gucci 라고 대답합니다. 밀레니얼 사회에서 구찌가 근사하다 라는 말로 통용되는 세태를 반영한 거죠. 또 가사의 반 이상이 구찌로 채워진 미국의 힙합 아티스트 릴 펌의 노래 구찌 갱은 빌보드 싱글 차트 3위를 기록하는 인기를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한류 스타 방탄소년단의 멤버죠. B는 구찌 보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요. 또 방탄소년단 뮤비에는 수많은 구찌 옷들이 등장합니다. 요즘 대세인 가수 제시의 노래에서도 I feel like Gucci라는 가사가 등장하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G세대와 밀레니얼 사이에서 구찌의 인기는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찌의 연령대별 매출로 보면 2017년 대비 2019년 매출이 19세에서 24세 사이에서는 31%, 25세에서 35세 사이에서는 27% 증가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구찌는 처음부터 이렇게 힙한 이미지였을까요? 구찌는 언제부터 이렇게 젊은 층 사이에서 플렉스와 멋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을까요? 구찌의 흥망성쇠는 변화무쌍합니다. 구찌 가문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서로 가족끼리 싸우다가 아버지를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또 가족끼리 살인청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 기사나 유튜브 등으로 많이 다뤄져서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얘기는 생략을 하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파산 직전까지 간 구찌가 어떻게 지금의 명성을 갖게 되었는지 이 브랜드의 전략 키워드를 중심으로 알아볼 예정입니다. 바로 시간대 순서대로 커뮤니케이션, 에로티시즘, 그리고 리브랜딩, 밀레니얼이라는 키워드 4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192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당시에는 부호들이 모이는 곳에 매장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 마케팅이었습니다. 구찌는 1921년 피렌체에 첫 매장을 낸 다음 해에 신문의 지면 광고를 통해서 상류층의 최첨단 패션과 또 이탈리아 장인의 솜씨를 결합한 가죽 제품 전문점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또한 50년대와 60년대에 구찌 로마 매장을 방문하거나 공항에서 구찌 가방을 들고 여행하는 유럽 유명한 셀러브리티라고 하죠. 유명인들의 모습을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하기도 했죠. 자연스럽게 이를 통해서 인지도와 선호도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로마 콘도티 거리에 구찌 매장을 방문한 그레이스 켈리와 그녀를 보기 위해서 몰려든 인파를 포착한 것입니다. 이 사진이 매스컴에 보도되면서 구찌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각인되었고, 또 콘도티 거리의 구찌 매장은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꼭 가야 할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즉 매체를 통한 홍보 효과를 처음부터 영민하게 이용했던 구찌는 지금도 언론과 또 홍보를 매우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하는 브랜드로 통합니다. 잘 알려지고 싶지만 너무 알려지는 건 싫다라고 말하는 좀 다소 보수적이고 또 엘리트주의적인 일부 다른 럭셔리 브랜드와는 다른 행보인데요. 이처럼 구찌는 대중에게 스스로를 알리는 데 있어서 항상 적극적이었습니다. 다음은 시간을 돌려서 1990년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찌의 역사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에로티시즘입니다. 쇠퇴하던 브랜드의 불씨를 불어넣는 전략으로 톰 포드는 에로티시즘을 택한 것입니다. 물론 이를 통해서 화제와 논란이 동시에 이루어졌고 순식간에 잊혀져 가던 브랜드가 이슈의 중심에 섰습니다. 톰 포드란 디자이너는요, 1994년부터 2004년까지 구찌의 디자인 사령탑을 맡았습니다. 그의 첫 컬렉션이었던 1995년 봄 시즌 쇼에서 그는 성적인 매력을 극대화한 자극적이고 또 대담한 컨셉의 의상들을 선보여줘서 이슈 메이킹에 성공하게 됩니다. 거리나 나이트클럽에서 얻은 새로운 영감으로 섹시한 가죽 샌들이랄지 스파이클이랄지 또 구찌 특유의 금색깔, 말제갈 문양을 혼합시킨 스타일들을 등장시켰는데요. 최첨단 디자인과 또 구찌 특유의 전통을 혼합해 놓은 그 작품들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구찌를 발전시키는 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톰 포드가 한 말이죠.
하이힐은 높아질 수 있을 만큼 높게, 또 치마는 더 짧아질 수 없을 만큼 짧게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처럼 대담한 디자인을 선보인 게 핵심입니다. 사실 기존의 럭셔리 브랜드들은 그들의 주 고객인 부르주아 계층이죠. 좀 귀족 문화에 기반을 둔 하이 클래스를 위해서 좀 더 점잖은 패션들을 좀 견지해 왔었는데요. 구찌의 경우에 어떻게 보면 또 천박해 보일 만큼 파격적인 섹시한 소재를 럭셔리 브랜드에 접목시키는 혁신을 선택한 겁니다. 그는 패션 기업에서 홍보를 담당했던 이력이 있는데요. 이런 이력을 살려서 디자인뿐만 아니라 광고 캠페인까지 담당했습니다. 당시 구찌 광고는 파격적이었습니다. 노출은 기본이고 어떤 수위가 높은 어떤 성적 행위를 하는 모델들의 이미지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훔쳐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했습니다. 보이시는 광고 중에서 하이힐의 어떤 측면의 바닥면을 통해서 몸의 그 모델의 어떤 나체를 비추는 것 같은 디자인이 보이시죠? 이것은 바로 톰 포드의 에로티즘 전략을 어떤 경민하게 좀 부각시키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또한 동성애와 같이 당시 좀 민감할 수 있었던 주제도 서슴없이 드러내면서 관능미를 부각했습니다. 미디어에서 그의 광고가 노골적이다라고 비판했지만 이런 논쟁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에게 화제가 되게 했습니다. 이때 좀 주춤했던 유럽의 패션업계 전체의 부활을 이끌었다라고까지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야했던 구찌는 이후 여성 디자이너인 프리다 지아니니를 만납니다. 그녀는 좀 다소 참하고 또 고상한 디자인을 선보였는데요. 또 그리고 2009년에 CEO로 파트리치오 디마르코가 임명된 이후에 함께 합을 맞춰 나가다가 또 사랑에 빠져서 이른바 사내 연애를 해서 연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도 밀라노에 취재차 방문해서 이 디마르코와 지아니를 직접 만난 적도 있었는데요. 그야말로 좀 비주얼 커플 같은 이미지였어요. 이 시기에 구찌는 디자이너나 브랜드 이미지가 좀 더 귀족적이고 또 고전적인 느낌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적은 좋지 못했고 이 사랑의 듀오는 실적 부진으로 거의 동반해서 2014년에 사령탑을 떠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그들이 이끈 어떤 안정적이고 무난한 전략으로는 원래 본디, 열정적이고 파격적인 DNA를 가진 이 브랜드를 잘 살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 2015년이 됐고요. 구찌의 새로운 경영수장으로는 마르코 비자리가 임명됐습니다. 비자리는 유명한 CEO죠. 스텔라 맥카트니와 보테가 베네타를 성공적으로 이끈 믿을만한 CEO였는데 그때 디자인 사령탑으로 알렉산드로 미켈레가 오게 됩니다. 사실 좀 듣보잡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았죠. 구찌 내부의 승진 사례라서 어떤 차곡차곡 브랜드 정수를 익혀온 능력을 인정을 받은 거지만 무명에 가까웠던 그가 구찌를 다시 한번 팬덤에 올릴 수 있을까, 살려낼 수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시각이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또 겪고 계신 구찌 신드롬은 바로 이 미켈레가 주도한 겁니다. 그는 다소 매너리즘에 빠졌던 브랜드를 힙하고 또 젊은 감성의 브랜드로 탈바꿈시킵니다. 구찌에 내재돼 있었던 혁신의 DNA가 이번에도 통한 셈입니다. 미켈레 패션은 이전의 구찌 이미지와도 다르고 또 그 어떤 럭셔리 브랜드와도 유사하지 않습니다. 또한 경계와 규칙이 없는 자유로운 스타일을 선보였습니다. 미켈레는 패션은 서로 다른 영감의 원천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절충적인 대화라는 철학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가 구축한 디자인 세계에는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 남성과 여성, 모던과 빈티지 등 다양한 요소들이 섞여 있습니다. 실제로 톰 포드 이후 적자였던 구찌의 매출이 흑자로 반등했고 매년 30%가 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밀레니얼입니다. 바로 미켈레의 전략 중 하나인데요. 구찌는 밀레니얼 세대를 사로잡는 데 성공하면서 다시 한번 화제의 중심이 된 겁니다. 마케팅 전략에서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타깃을 집중 공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전략이죠. 구찌는 밀레니얼을 공략하기 위해서 사내의 밀레니얼 그림자위원회라는 이름의 어떤 팀을 만들고 또 이 팀이 밀레니얼 세대 사원으로만 구성되게 했습니다. 이 팀은 이런 젊은 세대의 가치관을 브랜드 정책에 반영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실제 기업의 윤리적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젊은 층의 인식을 반영해야 한다는 위원회 의견에 따라서 구찌는 모든 제품에 모피를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디지털 마케팅에도 관여하는데요. 구찌가 젊은 층으로 타깃을 한 이런 디지털 마케팅의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자면 구찌 플레이스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구찌 컬렉션이 완성되기까지 알렉산드로 미켈레가 영감을 받은 특정 장소들에 대해서 사진과 함께 간단히 소개합니다. 또한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소개된 장소 근처에 있을 경우에 알림이 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대림미술관이 구찌 플레이스로 선정되기도 했었죠. 또 온라인을 통한 정보의 접근성도 높였습니다. 공식 웹사이트의 세부 메뉴인 구찌 스토리에는 브랜드의 역사와 전통,
또 셀레브리티 캠페인이나 뭐 어떤 예술적 행보 같은 브랜드의 과거와 현재에 관한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럭셔리 패션 브랜드 웹사이트 중에서는 가장 풍부한 콘텐츠를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토리텔링이라는 럭셔리 마케팅을 시대에 맞게 또 기술을 통해서 충실히 구사하고 있는 예가 아닐까 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구찌의 마케팅 전략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